너희들이 4년 전에 승리를 도둑질해 갔더니 연병 안 해 내가 그랬다고. 학교 다닐 때 학부 교수님이 유학할 때 맞나? 박두이크 막 이러면서 박두이크. 제가 뒤끝 있어 얘네들. 와우! 달순의 라이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쨌든 출연료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빼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제가 등골 한번 빼보겠습니다. 솔직히 나 그동안 그렇게 푹 많이 받아가 내가 하나도 안 받아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로 아, 하시겠습니까? 예. 예.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오래 있었고 오래 있었고. 네, 이탈리아 축구를 오래 봤고 네네네. 또 어쨌든 이탈리아 축구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나름 그래도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항상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스타가 이탈리아 리그에 진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어떤 뭐 독일이든 어디든 다른 리그에는 그렇게 많이 한국 선수들이 진출을 하는데 왜 하필 4대 리그, 5대 리그 하면서 세리에는 그렇게 한국 선수가 진출하기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탈리아 세리에엔 세리아에서는 한국 선수가 왜 이렇게 잘 어려울까? 진출 진출하기 못할까? 어려울까? 없진 않았지만 없진 않았죠. 안느도 있었고, 안도 있었고. 뭐 최근에 이승우 선수도 베로나에 있었고. 예. 한광성이도 있었죠. 오늘 주제가 왜 세리아에서 한국 선수가 이렇게 많이 못 그러니까, 갔을까 이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안느 사건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아무래도 저 페루지아에 있다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치러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안느가 막 엄청나게 골을 이탈리아 경기에서 정말 말도 안 골 넣고 막 말디니 앞에서 하죠. 쿠폰을 제끼고 딱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페루지아 쪽에서 아니 어디 감히 우리 팀을 이탈리아를 어디 감히 너희들이 막 그래서 다시는 안 뽑아 방출시키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안 했다는 이런 게 있어요. 차 날라갔대잖아요. 응? 제공한 차가 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정리 다 월드컵 끝나고 가보니까 차가 다 깨져 있었대잖아요. 타고 다니던 차를 예. 그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거 해갖고 첫 해 연봉 다 날라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그거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로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아는 사건이죠. 뭐 그 때문에 너무 그 임팩트가 셌죠 사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미운 털 박혀가지고 한국 선수 안 뽑는 거 아니고 속 좁은 애들 이탈리아 애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탈리아에 살았던 경험을 축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축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재미없다. 대중의 인식과 정서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지. 뭐 수비 축구 뭐 이런 느낌이죠. 대중의 정서는 꼭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도 세리아 얘기하는데 카테나초 이렇게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인데 대중의 정서 그냥 이탈리아 그러면 뭐 수비 축구 이제 그러한 어떤 이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기 가져온 통계가 이게 재작년 19, 20 시즌인가의 통계인가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이탈리아 축구는 역습을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5대 리그 평균보다 낮더라는 거죠. 역습 횟수 자체가. 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세리아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축구고 짜임새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착착착 만들어간다 보니까 차분해진 거지 이게 막 늦거나 재미없거나 지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저 해머지 피셜 얘기하지만 맨유에서 뛸 때 챔피언스리그 가서 이탈리아 세리아 팀 만나면 제일 힘들었대잖아. 전술적으로 너무나 잘 짜임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걸 상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표가 뭐냐면 그 5대 리그 중에 팀들 중에서 다 모아서 이 슈팅 그러니까 유효 슈팅을 한 숫자와 유효 슈팅을 당한 숫자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띠린 포르타가 이제 유효 슈팅을 많이 한 팀. 오른쪽이 유효 슈팅을 많이 막아낸 팀이 그러니까 적게 허용한 순이죠. 오히려 그 공격 저쪽에서는 그 유효 슈팅이 많은 숫자로 따지면 이탈리아 팀이 없어요. 5위 안에 없죠.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수비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 유효 슈팅을 많이 적게 허용한 순위
거기에 들어가면 유벤투스가 또 올라가 있어요. 4위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탈리아 팀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효스팅을 덜 허용한 거는 오히려 뭐 맨시티라든지 바이에른이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훨씬 더 수비 어떤 통계로만 보자면 네. 왜 훨씬 더 단단하게 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이에른 모나코는 뭐야? 아, 저기 뭐지? 바이에른 뮌헨을 이태리어로 모나코 저렇게 불러요. 바이에른 모나코라고 불러요. 이탈리아 표현. 예, 이탈리아 표현. 그 2년 전인가 토티가 챔스 이거 할 때 토티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이에른 모나코라고 얘기했는데 AS 모나코라고 국내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었어요. 오케이. 예. 아까 이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진실을 또 파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초록색 그래프가 일반 이제 보통 이제 오픈 상황에서 이렇게 그 골을 넣는 플레이 상황. 플레이고 이제 빨간 게 이제 역습으로 이제 넣는 골이에요. 카운터 어택. 보면 이탈리아가 가장 낮아요. 어디가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예. 근데 오픈 플레이로 골을 넣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분데스랑 거의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공격 작업이 절대 막 느리거나 공격 작업이 뭐 단순하다거나 그런 리그가 아니에요. 진실을 따지고 보자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초록색 표가 이제 홈 승리. 그 다음에 빨간색이 원정 승리. 그 다음에 주황색이 대승. 3골, 4골 이상 나는 대승의 어떤 그 빈도수 요거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오히려 지금 위에서 두 번째가 이탈리아인데 네. 오히려 이탈리아가 저기 어디죠? 분데스에 이어서 5대 리그 중에서는 두 번째로 다득점 경기가 많다는 거예요. 대승 경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터진다. 뭐 분데스야 바이에른 뮌헨이 원체 어마어마하게 넣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이 공격적 이 다득점이라든가 화려한 골이 많이 나는 리그가 생각보다는 이탈리아 리그도 훨씬 더 뭐 EPL이라든지 뭐 라리가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는 그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 부분을 조금 그렇지 않다. 하고 싶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그 질라탄이 이 작년 말에 한 인터뷰인데 질라탄은 예전부터 2014년 뭐 17년 뭐 20년 꾸준히 계속 얘기했었어요. 인텔을 뛸 때도 그랬고 이탈리아 리그가 공격수가 살아남기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2020년 12월에 했던 인터뷰의 두 문장인데 이탈리아 리그 철학은 왜 어렵나? 이탈리아 리그가 왜 어렵나? 이탈리아 리그는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을 덜 먹으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진 리그거든요. 근데 무게 중심이 골을 막 우리가 두 골을 먹었으면 3골, 4골 넣자가 아니라 우리가 골을 안 먹고 1골, 2골로 이기자 이런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강하다. 물론 아탈란타 같은 팀도 있죠. 그런 갑툭튀도 있죠. 그런 갑툭튀도 있지만 그래서 질라탄이 이번에 밀란에 옮겨와서 한 얘기 저것도 이제 약간 한국 선수들의 이적과 약간 문제가 좀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빨리 뛰려고 하지 않는다. 막 이게 막 전력 질주 이런 것보다 여기서는 영리하게 뛰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술 이해도라든가 BQ 그러니까 그 축구 이해도 요게 높아야 된다는 거야. 이 이탈리아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내가 봐서는 앞에는 어떤 선입견과 오해에 따른 좀 꺼려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 두 번째 포인트는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탈리아를 얘기하면서 매우 전술적인 리그다. 해버지도 자기가 가장 전술적으로 뛰어난 데가 바로 세리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전술적인 리그에서 뛰려고 그러면 이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질라탄도 해서 빠르게 뛰고 힘있게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 진출 왜 어렵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그런 전술적인 이해도라든지 유럽의 어떤 축구에 대해서 약간 빠삭해야 되거든. 그것도 빠삭해야 하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감독들은 그 빠삭한 그 유럽 축구의 전술에다가 자기 이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려면 또 언어나든지 이런 걸 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공격수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렇죠. 뭔지 알겠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세리에 팀에서 한국인 공격수를 만약에 스카우트를 한다고 한다면 즉각 용병이니까 당연히 즉각 전력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즉시 전력으로 한국에 뛰어난 선수를 데려와서 전술에 록가 들게 해서 바로 써먹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들보다도 자국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해,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 좀 외국인 선수들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좀 배제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결코 피지컬이 좋지 않아요. 피지컬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떡대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옛날 비에리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비에리가 이탈리아 축구계 이 역사에서 정말 독특한 존재인 게 이탈리아 역대 공격수 사상 그런 공격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스킬라치, 그치. 파울로 로시, 뭐 로시 같은 친구들이 사지. 바조, 바조 저보다 작아요. 아, 예, 바조 176에 저보다 작아요. 키가 그렇게 크다고? 예, 저 78. 피지컬이 이탈리아 선수들이 피지컬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지 않다면 오히려 역으로 피지컬로 깔아뭉갤 용병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예 얘네들이 아예 안 되니까. 그치. 결핍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라고 하는 건 우리 선수가 채울 수 없는 결핍. 우리한테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막 공격수 막 이렇게 진짜 피지컬로 밀어붙이 이런 걸 오히려 선호할 수 있단 말이죠. 전술적으로 뛰어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탈리아에는 압도적이든지. 없는 피지컬을 압도하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저 방금 얘기하신 저 고메즈, 마리오 고메즈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루카쿠. 질라탄. 그런 친구들이 이탈리아 애들 우리는 없어서 그런 친구. 없거든요. 이탈리아에 그런 선수들이 없거든. 비에리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런 공격수가 없거든. 그런 공격수가 없어요. 치로 임모빌레 잘한다 하지만 피지컬형 공격수는 아니잖아. 우리나라 막 김신욱이나 막 이런 선수.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근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만약에 용병으로 쓴다면 그런 걸 뽑겠죠.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그런 걸 뽑기에는 한국 선수들 사이즈도 딱히 딱히 막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지. 유럽에는 막 2m 가까운데 막 이떡대고 빠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또 한국 선수 쓰기가 좀 약간 애매한 거죠. 이런 어떤 이탈리아 세리아의 어떤 스타일, 전술적인 특징 때문에 한국 선수가 선호도에서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됐어요. 요 포인트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규정과 관련한 규정에 관련된 얘기들. 앞에 처음이 어떤 스타일과 관련한 거였다면 두 번째 이제 규정과 관련한 특징. 1년에 영입할 수 있는 유럽 국가의 패스포트가 없는 선수라면 1년에 2명밖에 영입을 못 해요. 논이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EU 국가의 패스포트가 없다면 1년에 2명밖에 영입을 못 해요. 보유 문제가 아니라 영입 자체가 그렇지. 영입을 할 때 한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즌에 2명만 일단 해야 돼요. 보유는요? 보유는 상관없어요. 보유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앞에 데려와서 계속 데리고 있는 건 괜찮은데 한 해에 데려올 수 있는 건 2명밖에 안 돼. 오케이. 데려오는 걸 그밖에 제한을 뒀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데려오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귀한 두 장을 왜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선수를 비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두 장을 만약에 즉시 전력을 보강하려면 당장 압도적인 어떤 그런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논이유라는 게.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2명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해야지 뽑히는 거 아니야. 저 두 장을 1년에 겨우 2장 쓰는 건데 그거를 경쟁력으로 따지면 이거 저희 국립대학교 교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네네. 홈그라운 문제도 있어요? 홈그라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이유인데 이 홈그라운도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5대 리그 중에서 홈그라운이 제일 까다로운 거는 EPL이에요. 그래요? 네, EPL이 제일 까다로워요. EPL이 엄청 까다로워요. 홈그라운이 제일 까다로운 건 EPL인데 제일 또 널널한 거는 독일이야. 근데 이 정말 양극으로 따졌을 때 이탈리아는 약간 영국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홈그라운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뭐 15살부터 21살까지 뭐 3년 그 중에 3년을 자국 국민이어야 되고 또 뭐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스쿼드 중에 3년 이상 15살에서 뭐 이렇게 한 조건들이 4명 있어야 되고 또 이탈리아 클럽에서 잘한 게 4명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압권이 뭐냐면 아까 논이유 얘기했잖아요. 논이유를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스카우터를 보내서 정말 쟤 어린데 진짜 쟤 재능 있다. 그래서 쟤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논이유로 쓰자 해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이유는 프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요 홈그라운에서도 이탈리아 클럽 안에서 3년 이상 자라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유럽 EU권이 없는 국가의 유망주도 3년 이상 프로 하면 거기 이미 자국에서 뛰지. 일찍부터 여기에 가려고 안 하죠. 주전 보장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유럽 국가들이 아닌 지역의 선수들 자체는 이탈리아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이게 한국이고 일본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진입장벽 자체가 진입장벽 자체가 원체 그러니까 뭐 홈그라운이 영국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홈그라운에다가 논이유가 붙어버리니까 그게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게 세리아의 어떤 전술적인 스타일, 그다음에 규정과 관련한 거 얘기했고 문화적인 요소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이탈리아 10년 있었으니까 그 특징이 있고 또 이제 그 한국 선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탈리아 팀 입장에서 아시아 선수를 픽하기에 약간 어려워하는 어떤 그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술 이해도의 문제라든지 세리아 입장에서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진출하려고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일단 이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가장 외국 진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불러주는 팀이 있다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은 이것도 어쨌든 이제는 축구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도는 흥행하는 리그에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왜 EPL을 그렇게 선호하는가? 당연히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들이 이미 앞에서 선내가 있고 지금도 계속 그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마라도나 특집 했을 때도 마라도나가 그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나폴리로 간 이유가 당시에 나폴리 그쪽에 이탈리아 세리아 쪽에 굉장히 돈이 엄청 돌았거든요. 그 당시 마라도나 이적료가 세계 최고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탈리아는 그런 축구에 그렇게 돈을 쓸 수 없는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자기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실 뭐 인종차별을 겪었던 것보다는 안 겪었던 평화로운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아무래도 좀 많죠. 물론 이제 뭐 알베르토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고치려고 하고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것도 팩트예요. 맞는 얘기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하는 5대 리그 그러니까 뭐 독일, 스페인, 뭐 EPL 비교해 볼 때는 부정할 수 없이 그들 5대 리그 중에서는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가서 내가 왜 그런 차별을 루카쿠 같은 선수도 당하는데 그죠. 그런 이슈들이 항상 나와 보면 항상 나와요. 또 다른 것도 뭐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이 마피아. 마피아. 선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물론 불러주면 가는 팀이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 팀이 마피아나 뭐 이런 어떤 약간 위험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되게 조심스럽죠.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 뭐 항상 뭐 마피아가 경기 끝나고 마라도나를 불러서 같이 파티하고 이런 게 그냥 대놓고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특히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라든지 뭐 나폴리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그런 쪽에서는 마피아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축구같이 돈이 도는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거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플레이 이상하게 뭐 했다가 뭐 린치라도 하고 걸리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 이해도나 이런 걸 할 때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물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똑같습니다만 특히나 자국 문화,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탈리아가. 뭐 영어를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안 써요. 안 써? 인자기가 대놓고 자기 얘기했어. 나 해외 진출 안 한 게 나 영어 못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딱 자기 언어만 쓰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구나. 그래서 보면 우리 한번 이탈리아 축구 용어도 한번 정리했지만 걔네들은 진짜 자기네들 용어 되게 많이 쓰잖아. 몇 개 한번 쭉 소개시켜줘. 뭐 트레쿼르티스타, 레지스타, 뭐 리베로, 뭐 토르난테 뭐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영어로 하면은 뭐 미드필더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자기네 말로 하니까 우리가 보면 그게 막 대단한 전술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그냥 영어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워낙 그 자부심도 강하고 언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풀어드리고 갈게요.
얘네들이 쓰는 영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랑 달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챔스 16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신문 기사에 저추첨하고 나면 다음날 그런 기사 나오잖아. 다크호스는 누구냐? 뭐 이런 나오잖아요.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복병, 다크호스. 이태리 애들한테 가서 챔스 조추첨 끝나고 이번에 다크호스 누굴 것 같으냐? 그래서 다크호스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알바름 제대로 안 아니. 그 단어 자체를 안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를 다크호스라는 의미로 써. 그게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크호스라는 그 뜻이 이태리에서는 아웃사이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얘네들이 쓰는 영어와 이탈리아식 영어를 따로 있구나.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예. 이탈리아 팀을 선택하려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팀을 선택하려는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이적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뭐 내가 관련 팀이 그래도 중계도 많이 되면 좋겠고 가서 뭐 잘하면 칭찬받고 인종차별 안 당하고 싶고 그렇죠, 잘못했을 때 무슨 뭐 해코지 안 당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축구 좀 패스 좀 못했다고 마피아가 차가지고 와가지고 전화하면 막 아이 뭐 한번 너 왔어요. 다코스인데요. 뭐 이러면 살벌하지. 살벌하지. 그런데다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뭐 이탈리아어로 라스트라키스 뭐 이렇게 하면 마피아도 진짜 그 말 되게 독특하게 하거든요. 우리 조폭 형님들처럼 되게 벨라미코 이래 막 되게 부드럽게. 막 그게 더 무섭잖아, 너. 그게 더 무섭죠. 왜 저렇게 말하지? 막 소름이 쫙 돋잖아. 영화 대부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느 사건 나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나 느낀 게 어떤 경험을 했냐면 2002년 월드컵 다음이 2006년 독일이었잖아요. 네. 독일 월드컵 중계하려고 딱 현장 갔는데 갑자기 앞에 중계석에 있던 놈이 날 딱 보더니 막 그 이탈리아식 그 발음 영어 있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네.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대놓고 지랄하는 거야. 뭐래요? 막 이러죠. 야 이제 바로 욕하더라. 손가락 도르고 내가 뭐야 주식 뭐야? 그랬더니 라이드라고 라이. 라이. 우리로 치면 KBS. 아니 라이가 그 짓을 해. 막 욕을 해서 내가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저 4년 전에 승리를 도둑질해 갔더니 얘병 안 해 내가 그랬다고. 애들은 그 감정이 있어. 있어요. 있어. 박두희 가세요? 알지. 북한. 제 학교 다닐 때 학부 교수님이 유학할 때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 교수님은 축구를 아예 몰라요. 그냥 이탈리아나 언어학만 아는 사람이야. 근데 맨날 로마에서 공부하는데 맨날 이태리 친구들 갖고 박두익 그랬대요. 자기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1966년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 뒤끝이.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 양반은 얘들은 모르지. 코리아는 그냥 코리아는 그냥 노스 사우스 별로 구별 안 하니까. 우리 교수님은 뭐 축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박두익 누군지 몰라고 찾아봤대. 그럼 박두익이 찾으면 나오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이런 찌질이들. 왜냐하면 1966년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거를 아직도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90년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죠. 2006년에서 내가 안 되니까 걔들 갖고 있는 그 진짜 찌질한 한이 막 맞춰 있는 거지. 그것도 생각해봐. 막 이런 말투 하면서 라스 하면 짜증나. 박두이크 막 이러면서 박두이크. 정말 뒤끝 오지되니까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이해했었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뒤끝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특성, 문화 이런 걸로 좋아요.